이제 어떤 제국주의가 나타나는 모습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금주의와 중상주의가 이제 제국주의화 돼가는 거죠. 부자, 특히 국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가가 가난하냐, 부자냐 할 때 무엇이 부자냐는 거죠. 그래서 또 부를 축적하는 건데 이 생산물을 거대하게 축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쌀을 갖다가 뭐 거대하게 축적하기 어렵죠. 재산을 축적한다는 거. 실지 상품을 그 썩지 않고 또 그 부피도 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어렵다. 그런데 화폐 제도가 발전하면서 고액의 화폐를 축적하면 거대한 부를 보유하는 거죠. 결국은 재산의 축적은 화폐의 축적이죠. 화폐를 통해서 썩지도 않는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규모도 용량도 부피도 줄여서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화폐 신용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금화나 은화죠. 금화나 은화는 수백 년 동안 보유해도 금값과 은값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부가 된다. 결국 부의 상징이란 부피가 큰 상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축적합니다. 금은 보화를 얻는 방법은 이것들을 이제 그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해서는 똑같은 얘기죠. 돈으로 금은 보화를 사는 거랑 같은 거죠. 금광이나 은광을 개발하면 횡재를 하겠죠. 금과 은을 값싸게 혹은 공짜로 얻으면 된다. 금은 보화가 많은 곳을 찾아서 그것을 빼앗아 오면 제일 좋다. 그래서 이런 모험선은 이제 그 금은 보화를 찾아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향신료나 금은 귀한 것이 풍부한 나라, 동방의 어느 나라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모험가, 탐험가들이 다녔고 이들이 바로 이제 신대륙과 신항로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모험선은 사실상 해적이나 마찬가지죠. 무역선을 습격해서 금은을 탈취한다. 우호적인 동맹국가가 아닌 적대국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무역선을 습격해서 거기에 상품을 빼앗아가는 이런 거죠. 중금주의란 불을 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 특히 금은이 풍부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금은을 빼앗아 온 이런 게 이제 금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거다. 중세말 절대 왕정은 이제 상비군과 관료를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할 화폐, 금은이 많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이 금은을 모으고자 했고 반대로 이 금은의 유출을 막고자 했다. 금과 은을 많이 확보하는 거 재산이죠.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다른 방식은 돈 자체를 빼앗는 것도 있지만 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거.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어떤 지역에서 흔한 것이 다른 지역에서 희귀하다면 그 흔한 것을 값싸게 사와가지고 희귀한 곳에 비싸게 팔 수가 있죠. 무역을 통해서. 즉 가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어떤 때는 생산 가격이 높고 어떤 때는 생산 가격이 낮으니까 그 차이를 이용한다. 운송료를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을 수 있으면 무역을 하게 된다. 이런 무역 차액론, 상품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무역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무역이 활성화된다. 초기에는 이제 멕시코에서 음을 대량으로 수입해 오는 거죠. 유럽으로. 이런 것처럼 금과 은의 가격차를 이용했지만 점차 상품의 가격차를 이용했다는 거죠. 이 무역은 이 가격차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무역선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역도 하지만 전쟁이 세계만 일반화됐기 때문에 전쟁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적국의 배를 습격해서 상품,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빼앗게 됩니다. 무역선은 대부분 무장을 하게 돼서 우호 국가의 선박이 아니라면 그걸 합법적으로 빼앗고 왕실에게 일부만 헌납하면 됩니다. 즉 해적질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해적 행위가 성립이 되고 심지어 왕실이 해적을 할 수 있는 특허장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배를 민간선을 습격을 해서 상품을 빼앗는 거죠. 빼앗는. 그래서 이제 그 무역선을 보면 다 이렇게 배에다가 대포를 싣고 다닌다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적선이 해군이 될 수가 있죠. 해군과 해적선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다. 왕실의 특허를 받은 해적행위. 그거 사실 해군인 거죠, 해군. 그래서 해군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그 무역은 영국에서 런던에서 공산품을 싣고 총을 싣고 아프리카 부족한테 총을 팔고 대신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받아서 신대륙 노예 공장에다가 노예를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신대륙 상품, 뭐 담배 같은 담배 이런 걸 와가지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그거를 공산품, 총이나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바꿔서 또 아프리카로 가는 이런 삼각 순환 무역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역이 국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되자 왕실이 이제 무역을 통제했고 그러면서 자국의 산업과 상업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보호죠. 산업보호. 그래서 이제 세산을 국부를 형성할 수 있는 멀리 항해할 수 있는 대선박, 해군, 상인의 보호 이런 것이 중요해졌어요. 상품을 얼마나 싸게 만들어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의 보호. 생산의 보호무역 쪽, 자기 나라의 상품을 팔려는 거죠. 다른 나라의 상품은 안 살려 하는 거.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최대한 억제하려는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됩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해외의 시장 혹은 식민지, 그죠? 자기 상품을 팔 수 있는 자국의 산업과 산업보호 정책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보호 정책의 중요한 게 노동정책까지 통제한다. 영국은 인도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 국가죠. 인도. 이런 데서 만든 상품은 임금이 낮으니까 매우 쌀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상품을 몰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임금 노동자 국가로부터 영국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국을 지배해서 어, 영국의 산업 정책에 인도의 산업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인도에서 생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반대로 영국에서 값싸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죠. 인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영국과 인도가 일종의 분업을 하는 분업. 그래서 인도가 영국 경제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인도 회사, 민간인 회사인데 이게 식민지 통치자입니다. 인도를 통치한 것은 처음부터 영국 국가가 아니라 동인도라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인도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그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 그 영국이 직접 통치를 하고 그 전까지는 동인도 회사를 통치했고 영국과 프랑스처럼 국력이 비슷한 국가끼리는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전쟁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협정을 통해서 관세를 통해서 충돌을 방지하고 이해를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부가 이제는 그 산업 능력, 생산 능력을 의미하면서 높은 수준의 생산력, 과학기술 발전이나 인구조, 노동력, 많은 노동자 인구가 중요해졌고. 이래서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서 농산물은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죠. 이 자연적 환경에 따라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산품으로 산업이 집중됩니다. 초기 해군에 의한 무역 지배, 그러니까 무역선과 군함이 구별되지 않았죠. 무역선 자체가 다 실제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구분되면서 해군에 의한 무역 지배는 이제 해군 외에 해운업이라는 민간 이러한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경쟁과 전쟁을 반복하면서 식민 정책을 강구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전체 이제 식민지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스페인죠, 스페인으로 갔다가 네덜란드로 갔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이런 제국주의 전쟁이 그 일상화돼.
근데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발전, 무기의 발전으로 과거의 그 제국주의 전쟁은 국주전적인 측면이 되게 강했고, 그다음 민간인에게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그 동맹과 동맹끼리의 전쟁으로 해서 대규모 선멸전의 형태로 나타나, 즉 세계대전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런 이제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이라는 게 군대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끼리의 전쟁이 되고 국민 전쟁, 국민을 총동원하는 전쟁이 되면서 이번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발생하게 됩니다.